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이 채널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글을 쓰려니 긴장되지만 다른 분들의 깊은 이야기들을 듣며 대단히 감명을 받습니다. 제 이야기도 하나 전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20년 전에 말 그대로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중고차를 해외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시작했고 업계에서 흔치 않다고 할 정도로 많은 투자와 수익을 올리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관심을 받았는데요. 돌이켜보면 투자금을 약속받은 것보다 3배 더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창업한 친구가 우리의 노하우와 자료를 이용하여 혼자서 일을 하기로 하자 우리의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있던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고 우리 회사가 감당해야 할 제품 손실과 직원 월급 등에 대한 상환 책임은 제가 져야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로는 영화처럼 괴로운 일은 없었지만 그저 정신없이 허둥지둥하다 보니 이성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회사에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2살인 아이들과 함께 있는 아내만이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여 울며 기도하는 아내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낡은 트럭은 겨우겨우 사정을 해서 남았습니다.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잠을 자야 했을 때 그 트럭이 없었으면 진짜 길가에서 잠을 자야 했을 것입니다. 긴급하게 가져온 옷가지들만 트럭에 싣고 온 가족이 트럭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추웠는데 그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프런트 시트에 누웠고 아내와 나는 뒷 칸에서 잠을 잤습니다. 바람이 뼈까지 스며드는 추위 속에서는 입는 옷과 이불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저와 아이들을 달래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6세였던 것 같습니다. 굶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몸으로 해본 일은 없었지만 몸살이 났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굶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는 다음날 밥 걱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무능력하고 나약한 모습이 싫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가족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 돌아가신 어머니와 제 사업이 시작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모든 투자와 기대를 받고 있었기에 쓰러지는 것은 참으로 처참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중 화장실에서 아이들을 씻는 일을 함께 지내며 결국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빨래도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고 난방이 되는 곳을 찾으려고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아내는 괜찮다고 해요. 아이들은 여행 다니는 것처럼 재미있다고 그러더군요. 최대한 제가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게 해줬습니다. 고마웠지만 그때는 고맙다는 말도 안 나왔어요. 제 처지가 얼마나 더 나빠질지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 어머니에게 선뜻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남은 빚을 더 갚고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해야지 하면서 괜히 눈치만 살폈죠. 그러면서 말수도 더 적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제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전처럼 장난도 안 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겨우 외면하고 참다가도 한 번씩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와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놀랄까 걱정되어 차마 그 앞에서는 울지도 못했죠. 그런 내 마음을 헤아리는 듯이 아내는 항상 웃어주었습니다. 요리가 취미인 아내가 제대로 된 주방은커녕 즉석식품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인 나날들을 불평 한마디 없이 버틴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도 그저 웃더라고요. 여보, 오늘 밖에서 보니까 트럭이 많이 들어가던데. 당신 고생 많았겠어요. 안 힘들었어요. 우리는 저기 앞에 놀이터에도 다녀올 수 있어요. 하늘을 구경하다며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연습한 노래를 보여주고자 박수로 박자를 맞추며 웃는 아내는 정말 즐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일이 잘 될 때도 한 번도 사채를 하지 않던 아내는 제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내 덕분에 저는 버텨냈습니다. 막노동으로 번 돈으로 가끔 한 번은 싸구려 여관이나 모텔에 들어가 아이들을 마음껏 씻기고 따뜻한 방에서 재웠습니다.
그런 날에는 아이들 곁에서 유난히 고단한 표정으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어떻게든 제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제와 거래했던 거래처를 돌며 설득을 하던 중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때 돌아온 답변은 김 사장,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어려운데 김 사장한테 물건 돌리고 수금 안 되면 우리도 망해. 김 사장 수 안 좋은 거야? 우리도 알지. 그런데 그 중국 자본 때문에 우리도 죽을 판이야. 물건 헐값에 대량으로 쓸어가잖아. 다른 나라에 가지도 못한다니까. 김 사장이 벌림판에 우리도 힘들어. 뭐, 김 사장이 서운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업계에서 독보적으로 되고 싶은 욕심에 제가 판을 깔았죠. 그 판을 뺏기긴 했지만 대형 자본을 끌어와 시장 물건들을 쓸어 담는 건 제가 한 짓이 맞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앙금을 품은 사장님들도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다니며 사정을 해봤지만 아예 말을 섞지 않는 분도 계셨어요. 자승자박이라 그런 상황에서는 전에 일하던 업계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 한들 전처럼 일이 되지도 않을 것이에요. 아내에게는 이런 상황도 말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아이들을 공사장 근처에 차를 대고 기다리게 하며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어느새 당연한 듯 아침으로 먹고 있는 삼각김밥은 건강한 먹거리가 아니었으니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바보처럼 웃기만 하는 아내에게도 체면은 말이 아니었어요. 가끔 두렵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죠. 아이들은 곧 더 자랄 텐데 이런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면 어떡하지요?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떠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아져서 잠도 못 자게 되었어요. 너무 막막한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릴 적부터 제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은 평범하신 분들이셨는데 왜인지 저는 돈을 버는 것에 집착했었습니다. 공부는 저와 가깝지도 멀지도 않았지만 적당한 대학에 갔을 때에도 그 집착은 계속되었죠.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매일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여 만난 선임이 소개를 통해 중고차 영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차량을 중고차로 수출하는 일이 많았고 버스나 트럭 같은 차량은 수급만 확보하면 100%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영업소와 일정 비율로 분배되는 구조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월급을 받고는 해도 부자가 될 확률은 낮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영업이 금고 속에 돈을 떨어뜨려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도 포기하고 영업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졸업을 하라며 말씀하셨지만 제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목소리에 힘이 빠지시고 말씀이 더 이어지지 않으신 아버지는 저를 설득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의욕에 불타올랐습니다. 워낙 말하기를 좋아하고 설득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영업은 제 천직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직접 영업소를 차리기 전까지 밤 10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몇 번인지 손가락으로 세어볼 수 있었습니다. 출근은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삶은 거의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회사를 차리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은 꼭 챙기자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 때 만나진 게 우리 아내였습니다. 대학 선배가 전화를 해 통화를 하다가 혹시 소개팅 하지 않겠냐는 말에 나가서 만났거든요. 첫 만남에 저는 지금 연애를 시작하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황당한 말에 아내는 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라며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잡아,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첫눈에 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 놓치면 나는 총각 귀신이 되겠다 싶기도 했고요. 붙드는 제 손과 저를 놀란 눈으로 보던 아내는 다시 자리에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마 필사적인 제 모습에 이 사람이
어쩌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허둥지둥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하면 가정을 위해 살겠다는 말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나를 아내가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피식 웃으며 그렇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벌써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인데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더라고요. 말을 멈추고 아내의 웃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러자 아내가 쑥스러워하며 태연 씨가 너무 열심히 설득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너무 결혼 이야기만 하셔서 당황스러웠어요. 설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좀 더 만나보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저는 결혼은 좀 먼 이야기 같아요. 라며 다시 활짝 웃어 주었습니다. 다시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어요. 3일 뒤 다시 만나서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영화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쿵쾅거리고 설레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인연을 만났어요. 장모님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저를 탐탁히 하지 않으셨지만 아내가 워낙 신중하고 진중한 성격인 걸 아시는지라 눈여겨보시더니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아내가 받아들였으면 그런 이유가 있겠거니 하신 거죠. 그러다가 제 결혼 후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외동딸인 아내를 장인어른 없이 혼자 평생을 키우신 장모님이셨는데 갑자기 암으로 투병을 하시게 되어 아내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불러오는 딸을 병원에 들어다닐 것을 꺼리시는 장모님은 괜찮다며 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때 우리도 겨우 월세에서 벗어나 전셋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시기였기에 간병인을 고용하기에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간병을 맡았습니다. 그렇다고 영업소를 계속 비우지는 못하니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오전과 오후에만 한두 시간씩 다녀오고 나머지 시간은 장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귀한 딸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나 싶더라고요. 잘해주시기도 했고요. 장모님은 그때 내가 우리 사위 덕을 이렇게 볼 거면 더 일찍 더 많이 사랑해줄 걸 미안해하고 고맙다고 했고 우리 혜진이에게 부탁해라는 말을 남기시고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장모님 손을 마지막까지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아내가 실신이라도 할까봐 아내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장모님의 말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수술 시간은 이렇게 올바른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보다 1시간 정도 빨리 수술이 끝났습니다. 장모님이 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통해 전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미 암세포가 너무 퍼져 있었습니다. 한편 일단 수술은 잘 마치셨지만 회복 상황을 지켜봐야 하며 항암 치료를 시행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는 돌아가시니까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동안 넋을 잃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손을 잡고 지켜주었습니다. 좀 있어서 아내는 여전히 앉아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가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다니 미안해요. 그런데 일부러 아프게 된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더라고 하네요. 만약 그렇게 말하면 저는 서운할 거예요. 당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내가 제대로 간호를 못할까 봐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일어날 거예요. 치료를 잘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때까지 제가 병원 간호를 할 거예요. 당신이 강해져야죠. 어머님과 아기, 저까지 힘내야 해요. 어머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고 놀라시겠다며 안아주었어요. 장모님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으셨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는 어머니 수술이 잘 됐다고 해요. 우리 김옥분 여사님입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제가 그 말을 하니 조금만 힘을 내면 되겠다고 했죠.
누구든지 두 손이 하늘을 나는 것만 같아 할 때에도 결코 허리뼈가 부러지지 않고 최대한의 물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는 당신 동생님에게 이야기한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분위기를 당신 앞에서 보이기는 했다. 15분 정도 된 장가인과 결국 그녀는 오랜 기간 끝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항암 치료 이후 급성 통증이 발생하자 급히 응급실로 옮겨갔지만 그 이후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다. 우리 딸을 보고는 사람들은 큰딸이 맞나 아닌지 부르기도 하며 이쁘다며 아빠를 닮았구나 소리내어 장난을 쳐 웃었다. 아이고, 할머니는 기쁘게 웃으며 손자를 보며 움직임이 부드러워졌다. 많이 먹었고 훨씬 더 건강해 보였는데 아이의 척도를 끝내고 쓰러졌다. 그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고 여성의 시련을 경험했다. 그의 시부모님이 식사가 많은 손자를 좋아했을 때 장남과 따로 신생아를 보증하고 원래 자신이 아무래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같아서 안 되는 게 지는 철야 혹은 철야 침을 들어 가져왔다. 물놀이 도중 돌아가신 장모님이 고생하시며 키워주신 딸이라니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간호하면서 자녀를 낳아주신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지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도 너무 슬펐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기도 했기에 아내가 얼마나 괴로울지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도 부모님 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떤 마음일지 느껴졌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병간으로 한 저 역시 장모님이 안 계신 그 빈자리가 커서 그 고통이 오래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말한 여보,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엄마도 나도 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결혼을 정말 잘한 것 같다는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둘째 아이가 생기고 제 영업소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거래처들에 더해 신규 거래처들이 생기면서 바쁘게 지내기도 했고요. 그러다 투자를 받아야 하는 트럭과 버스의 수가 부족한 판이었을 때 그때 함께 동업하자며 중국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간의 현장 답사와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사업 확장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내에게 그동안 물질적으로 해줄 수 없었던 일들을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녀가 하겠다며 큰 소리로 말하며 백화점에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흔히 명품으로 불리는 매장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르라고 했지만 그녀는 중간 정도의 브랜드로 가서 단정한 옷 한 벌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 시장에 진짜 좋은 무대가 온다고 해서 쇼핑을 하러 갈 건데 나도 같이 가겠냐며 제안했습니다. 그때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앞서서 걸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언제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내가 요리를 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 보니 너무 행복해하며 그녀의 환한 미소가 기쁨이 됐습니다. 그런 그녀의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 버린 후로는 동지가 되어버린 친구는요. 기존 거래처까지 가지고 중국에서 영업소를 차리자 국내 시장을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기존의 고객들을 모두 잃고 투자금까지 회수당한 저는 겨우 사정에 남은 1톤 트럭을 타고 여기저기 공사장을 전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차 안에서 잠잤는데 관리자나 단속반이 와서 여기 주무셔선 안 돼요. 차를 빼세요라고 거칠게 항의를 하였기 때문에 자는 대신 차를 옮겨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울고 아내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수고를 했죠. 막노동을 한 달에 20일씩 나가고 있었지만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딱히 기술이 없는 잡보다 보니 그것마저도 일이 없을 때가 생겼는데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한풀 꺾인 시점에서 겨우 버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직 가을은 끝나지 않아 더위와 벌레들과 여전히 씨름하는 밤을 보낸 뒤 새벽에 인력시장으로 나갔는데 그날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일을 구하지 못했던 날이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미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 한국 사람들은 농촌에서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 더해 공사에도 없고 돌아오다가 주먹구구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니 주머니에는 돈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나 그런 상황을 견뎌야 할지 몰라서 함부로 돈을 쓸 수 없는 그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삼각김밥을 편의점에서 돌려 사온 뒤 나는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제가 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부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피곤하고 어려운 날이었는데 그런 아내에게 감사했습니다. 자괴감에 휘말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저는 누워 있었지만 눈물만 흘렀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만난 삼각김밥을 사준 아내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이터로 소풍을 가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힘들게 다녀오셨으니 조금 쉬시라고 한다. 우리 빨리 나가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나를 데리고 나갔어요. 일도 못 구하고 온 남편이 넌 뭘 잘한 건데? 라고 물은데 아내는 눈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 항상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제 길을 세워주려 애썼기 때문이다. 그런 아내를 위해서라도 위기를 극복해야 했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저 누워서 눈물만 흘렸다. 그렇게 내일도 일이 없을까 불안할 때는 마음을 쥐어짜면서 생각했다. 참 못난 가장의 모습이었지만 그때 한 중년의 남자가 나를 돕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었다. 막내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기, 이 아이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하면서요. 그래서 맞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라며 얼른 트럭에서 내려와 아이를 제 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이런 곳에서 키운다고 신고가 들어갔나? 아니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아이에게 시연아, 엄마는 어디로 갔어? 라고 물으니 아이는 누나랑 화장실 다녀온다고 아빠한테 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대답을 하는데 남자분이 아이가 너무 착해요 보니까 제 아침밥인 것 같은데 놀이터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분에게 나눠주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저쪽 입구에 자판기를 채우러 왔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우연히 만났어요. 기특해서 따라올 거라며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여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중이라고 하시면서도 좀 살피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죠. 아내, 우리 아이들이 갈등이 있어서요.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가르친 적도 있었고요. 시연아, 잘했어. 이따가 아빠가 다른 음식을 사줄게라며 부끄러운 마음을 감춰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분이 혹시 아이의 아버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기술이 없어서요. 쓸만한 글씨를 써줄 곳이 없네요. 못난 아비를 만나자 아이돌이 고생이 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분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에 아내와 큰아이가 도착했어요. 제 아내를 보고 있는 그 남자분은 아이가 너무 착하네요. 훌륭한 어머니가 잘 가르친 덕이겠지요 라며 칭찬을 하고 언제든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찬밥과 더운 밥 가르치지 않고는 그렇게 언급하지 마세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하고 질문하니 내가 이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관리하는데 30개 이상 가게를 돌면서 음료를 채우고 돈을 수거하여 은행에 가서 환전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창고에 쌓인 물품을 관리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제 나이도 점점 들어가는데 이제 좀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는 등 여유롭게 살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자판기를 관리하고 물품을 챙기며 창고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창고에 있는 방에서 생활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요즘 도둑이 많아서 보호자가 필요한데 제가 쉴 곳이 필요해서 간단한 주방도 있고 화장실에서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판기 수익의 5%가 월급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어때요라고 물으실 때 남자분은 순간 하느님처럼 보였습니다. 제 눈이 동그랗게 벌어져서 놀라며 제가 그런 일을 맡겨주신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그런 은혜를 입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했는데 사실 며칠 전에도 그 귀여운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이와 그 엄마와 함께였는데 아이가 너무 밝게 웃어서 마음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이 착하다면 믿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인연이라면 인연일 것이고 내가 하는 모험이라면 모험이겠죠. 그리고 우연히도 트럭도 필요하다 하니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아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분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닝해 주셨어요. 막막한 마음이었지만 어제 드디어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지라도 일을 시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갑시다 하시더라고요. 즉시 차 시동을 걸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창고는 상당히 컸습니다. 전기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에어컨도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방은 단정했지만 냄비밥 정도라도 아이들을 위해 밥을 해먹일 수 있게 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아이들과 함께 감탄하는 나의 가족을 보신 사장님은 서류를 건네며 사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전해주신 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셔서 내일 아침부터 제가 부지런히 다녀야 하니까 오늘은 푹 쉬고 아낀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직원들 휴게실은 제가 건너편에 있으니 마주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더니 나가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땅에 닿게 되는 정도로 인사를 드리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눈물이 나서 안아주시며 사장님은 나도 진짜 고생 많이 했어. 20대는 혼자 노숙하던 기억밖에 없어. 그러다가 겨우겨우 일하고 자리 잡고 돈을 모아 재테크를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히 자판기 하나를 분양받았는데 몫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하나씩 늘리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 말고 열심히 해야 해요라고 하시며 지갑에서 돈을 생각하실 때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것 좀 먹고 푹 쉬세요. 네이버에서 6시 정도에 앞에서 만나요라고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제가 극구 사양했지만 사장님은 끝까지 듣지 않고 홀연히 떠나셨어요. 트럭에서 가족들의 짐을 내리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해 울고 있던 참이었는데요. 그는 좋아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창고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그 아이들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마 그 날도 눈물로 시작된 날들의 연속이었을 거야. 그런 아내는 티도 내지 않고 참았을 테지요. 그러한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이 창고방에서도 탈출해 집다운 집에서 살게 해줄게. 미안하다 하며 저도 또 울었습니다. 그러한 저를 꼭 안아주던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그러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게. 진짜 이번이 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할 거야. 그런 아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가 얼른 아이들부터 씻겨야겠어요. 거기 보니까 세탁기도 있어요. 써도 되겠어요? 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아이들과 지내게 된 것이고 나가 일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저는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그날 저녁은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고기도 사 먹였습니다. 다음에 아빠가 돈 번 것으로 고기를 더 많이 사줄 거예요. 라며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장님과 약속한 대로 6시에 만나 자판기를 돌며 물건도 채우고 돈통도 확인하고 잔돈도 채우는 일을 배웠습니다. 30개를 3일에 나눠서 하셨는데 제가 맡으면 이 일에 끝내고 나머지 하루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둘러보고 10개 정도 더 설치할 수 있게 영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기존에 영업 중인 자판기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영업의 기본은 일단 내 것부터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범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밤마다 다시 돌며 유동인구를 살펴봤고 다음에 돌 때는 어떤 음료가 많이 팔렸는지 판매가 부진한 상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말하신 대로 새로운 자판기를 비치할 장소를 찾아냈죠.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하느라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큰아이가 아빠,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우리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런 아이에게 시아나 아빠가 당분간은 좀 바쁠 것 같다며 그래야 우리가 도와주신 사장님과 잘 지낼 수 있어야 하니까 아빠가 같이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니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안아주더라고요.
아이는 아빠가 힘들까 봐요. 라며 아이가 제 몸을 감싸 안아주며 저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샘을 품고 있는 작은 아이까지 안고 있자니 가슴이 더욱 웅장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저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 창고, 사무실, 휴게소 등을 청소하고 아이들이 작업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사장님과 격리한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아내는 반찬을 약간씩 준비하여 사장님이 점심때 드실 수 있도록 하기도 했나 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에도 그렇게 세심하게 하는 아내에게 매우 고마웠지만 제 입장에선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아내에게 다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판기 파악을 2주 만에 마무리하고 남은 2주를 보냈습니다. 자판기 10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사장님은 일을 잘 해낼 줄 알았어요. 창고에 있는 상품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데 편차가 있습니다. 트럭을 비우고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찜찜한 순간도 있더라고요. 이에 사장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판기가 늘어난 만큼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는 음료만 잘 팔리고 나머지는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구 연습장이나 골프 연습장, 유흥가 골목과 같이 인파가 많은 곳에 위치한 자판기에서 이러한 상황이 두드러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잘 팔리는 상품을 더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했지만 문제는 남은 재고였습니다. 그 재고를 어떻게 소진시킬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자판기 수가 늘어나면서 판매 금액도 늘었다며 월급을 넉넉히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넉넉했기 때문에 저는 아내에게 월급 통장을 보여주며 사장님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뭐가 괜찮을까라고 물으니 여보,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일단 받고 나중에 우리가 이 창고 나갈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선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보니까 사장님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오늘 나한테도 그간 고생한 값이라면서 월급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일 사서 드렸더니 아이들에게 주라고 하시면서 꽁으로 그냥 주는 것도 아닌데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베푸시면서 또 받는 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은 분이시라고 하는데 맞는 말 같아서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당신 옷이라도 한 번 살까? 당신 요즘 매일 입는 옷만 입잖아. 편하고 있는 옷이라도 몇 벌 살까 해봤더니요. 여보, 애들 옷이나 좀 사고 우리는 조금만 참아요. 당신, 저번에 약속한 대로 당신이 받은 월급으로 애들이 고기나 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더 감사합니다. 당신은 성실함을 잃지 않은 것이 우리의 큰 재산이라고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매일 웃는 아내였는데 그날은 특히 웃는 모습이 더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억지로 저를 위해 웃었던 웃음이 아니라 진짜로 좋아서 웃는 웃음이었을 거예요. 이런 아내에게 새삼 고마운 마음이 치솟았고 당신이 고생하는데 내가 고맙다는 말조차 못하고 그래서 미안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내 인생 중 가장 올바른 일이었어요. 당신처럼 착한 사람의 아내로서 아이들도 훌륭하고 그 덕인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진짜 다 포기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 마음을 다 전했습니다.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못했던 것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더 활짝 웃으며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저기 일하느라 힘들 때 저는 아이들만 돌봐주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저랑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을 좋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심지어 캠핑카를 빌려서 여행까지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착한 분입니다. 그분의 선함이 나를 살려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한 기운을 사장님이 알아차리셨고 사장님 또한 좋은 분이시니까 아이들만 보셨다 해서 일을 맡기셨겠죠. 모든 건 아내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보답을 하려면 더 일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재고 부분이 손해를 입는 정도였지만 그 답은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초콜릿을 먹을 때 그 안에 있는 작은 장난감을 기대하면서 초콜릿만 산다는 건가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인 거예요. 시범으로 특히 편차가 큰 자판기에는 제품을 적게 넣고 다른 음료들과 번갈아 가면서 섞여 나오도록 했어요. 버튼 위에는 랜덤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인삼차, 사이다, 알로에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차 콜라와 배 음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들은 다른 음료보다 100원에서 200원 정도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책정은 재고를 빼는 것보다 이익이 되도록 설정한 것이며 이에 대한 반응은 매우 활발했습니다. 어느 밤 일부러 외출하여 관찰한 결과 사람들이 자판기를 뽑는 것을 게임처럼 즐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스스로 랜덤 자판기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랜덤 자판기가 여타 다른 자판기와 구분되어 보이도록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짜는 것입니다. 재고를 소진하면서도 사람들을 게임식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호기심을 넘어서 재미를 즐기는 시도로 판매량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내 판단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심사숙고하신 끝에 해보자라며 단호하게 추진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판기를 전부 교체하고 설치하는 일은 물론 제작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기꺼이 내 의견을 수용해 주셨다고 합니다. 업체와 상의 결과 디자인이 나오자마자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유사 제품과 구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제가 도맡아 해결했습니다. 투자를 큰 결정을 내리신 사장님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이게 잘 되면 우리 태현 씨 수익의 30%는 가져가야 아이디어 비용을 줘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30%의 수익을 주나요? 그래서 사장님, 저는 제안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하게 포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마음이 바뀌실까봐 겁도 나고요 라고 했더니 아니야, 내가 자판기를 교체하면서 서류를 만들어 줄 테니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나는 태연 씨가 고마워. 처음에는 나는 태연 씨한테 베풀었는데 이제는 태연 씨 가족 덕에 내가 회사를 운영하잖아. 아이들은 여전히 예쁘고 그 아이들을 얼른 좋은 집에 옮겨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태연 씨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사장님께 그 이야기를 듣자 눈물이 나더군요. 제 노고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 위로가 되었고 보람도 느껴졌습니다. 랜덤 자판기가 생산되었고 기존의 자판기 옆에 놓을 수 있도록 각각의 사장님을 만나 부탁드리고 자릿세를 다시 책정하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해가며 판매량이 가장 좋았던 5곳의 랜덤 자판기를 놓았습니다. 눈에 띄는 디자인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림자를 보고 있는 어린 학생들은 설치할 때부터 관심을 보이더라고 해요. 그렇게 설치된 5개의 랜덤 자판기는 나머지 40개 일반 자판기의 수익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매일 제품을 채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재고 상황도 원활해졌습니다. 전체 수익은 당연히 늘었죠. 그러자 소문을 들은 사장님들이 우리에게 연락해 랜덤 자판기를 문의하셨어요. 특허를 받아놓은 덕에 함부로 패키징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랜덤 자판기는 지금도 전국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지불 방식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을 직영하는 영업사원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내던 창고는 천국 지역에 이사를 해 전보다 정도로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찾았고 예쁘고 착한 아이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있어요. 사장님께서는 제안하여 골프를 함께 쳐댈 것을 제의하지만 저는 아직 현장에서의 일에 만족하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사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월급은 없지만 내 능력에 따라 수입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여전히 중간 정도의 브랜드에서 옷을 구매하고 있는데
결혼 20주년을 맞아서는 명품백을 선물로 받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 뒤 다가올 결혼 기념일에는 크루즈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외국에서도 우리의 랜덤 자판기를 설치해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몇백 대가 운영 중입니다. 해외 진출을 통해 대량으로 확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귀인을 만나게 되었고 출세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꼭 좋은 기운을 가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웃으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